북한 파병과 관련해 북고위 장성들도 전선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의 파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유급과 대적은 피하게 됐는데 의대생들은 휴학계 승인은 당연하며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며 종전 입장을 보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격화된 내분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의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며 민주당은 상설특검 압박을 높였습니다.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자 출신 교민인데 교민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년 전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각에 맞춰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장 투입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북한군이 고위급 장성을 포함해서 이미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은 여전히 러시아군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에 따른 동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막판 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급한 대로 전장에서 꼭 필요한 전투 용어 100여 개를 추려서 북한군에 교육하고 있지만 소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국정원 보고입니다.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문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논의나 대가를 후속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반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파병 소식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동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지만 이미 군인들 사이에서는 추가 파병 가능성이 언급되며 동요가 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도발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도 이 같은 내부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전투병 파병 외에도 노동자 4천여 명을 러시아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며 파병 등의 대가로 제재 대상인 물품을 받는 이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부 움직임도 살피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후계자 수업이 언급되어 온 딸 김주애에 대해서는 일부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모두 110차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이상 공개 행보가 늘어난 건데 그만큼 경호 수위도 격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해외 요인 등에 의한 암살 대비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대민 정책과 관련해선 선대 지우기와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달 들어 김일성을 기리는 이른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의 선대 문헌 대신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시에 후계자 수업이 언급되어 온 딸 주에는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이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에 대해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과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파병의 반대급부로도 거론되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도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직 확실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 대선 이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 얻게 될 경험이 북한군 전체에 습득된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북한이 참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화통화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중동 지역의 긴장은 고조되고 북한의 무모한 전쟁 참여 움직임까지 구체화하면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유가족과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각종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이태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요. 시민들이 계속 현장을 찾고 있군요. 네, 이곳은 지금 시민들이 피운 향냄새로 가득할 정도로 오히려 낮보다 추모객이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1시간쯤 전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촛불 모용을 들고 이곳을 찾아 골목길 벽에 애도하는 메모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울음을 삼키는 시민부터 자녀들과 함께 묵념하는 가족, 또 발길을 멈추고 헌화하는 외국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 골목은 못 보겠더라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보니까 훨씬 골목이 많이 좁고 돌아가셨던 분들 생각하면 많이 슬프고 평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앞서 이곳에서는 참사 당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던 저녁 6시 34분에 맞춰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구술기록집을 함께 읽고 저녁 7시에는 녹사평역 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에는 2주기 추모식이 진행된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마련된 분향소인 별들의 집에도 추모객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는데 이들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는 문구가 적힌 판에도 애도와 위로가 담긴 메모가 가득 붙었습니다. 그냥 한 번씩 와서 그냥 속으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너를 아직도 좋게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를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기억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공간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재난 참사가 없도록 또 이런 꽃 같은 청춘들이 길에서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예. 자, 이틀 뒤면은 또 할로윈 데이입니다. 지금 이태원 일대 안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끝없이 이어지는 추모 행렬 속에 경찰이 일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에 나선 모습인데요. 독서회가 열릴 동안에는 골목 앞을 지키고 선 경찰들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인파를 감지할 수 있는 CCTV도 작동하고 있는데요. 단위 면적당 사람 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위험이 예상되면 경찰과 소방, 지자체에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는 시민이 경찰관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안심 비상벨도 마련돼 있습니다. 문화제가 열렸던 녹사평역 광장에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실이 설치돼 CCTV 관제센터와 함께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관리합니다. 용산구는 다음 달 3일까지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3단계를 나눠 혼잡 상황을 대비하는데요. 또 이태원 일대에 4,200명 넘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이태원과 홍대 등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지역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건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기존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휴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승인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앞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이대로 가면 대규모 유급, 제적이 우려된다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건의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제 의대생들은 올해 1학기와 2학기 휴학을 인정받고 내년에 기존 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상당수 의대 학칙에는 연속해서 2학기를 초과해 휴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내년 1학기에는 복귀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탄력이 붙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가 내걸었던 전제 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막고 있었던 건 교육부라며 승인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법적 다툼을 우려해 휴학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이것 자체로 학생들이 돌아올 동력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걸음 물러선 정부의 결단이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갈등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 휴학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서 연세대가 두 번째로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오늘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대학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며 정부의 대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할 뿐 집단 동맹 휴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도록 한 건 절차상 자율권을 준 것일 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년 3월에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학사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고 정부도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가 2년 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YTN 취재진에게 격려 차원에서 한 허풍일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선의 국민의힘 공천 발표 여드레 전.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건희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당시 창원 의창 지역 출마를 선언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될 거란 취지였습니다.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날 김 전 의원이 공천 확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축하한다는 강혜경 씨의 말에 발표 순간까지 소문이 나면 안 된다며 입단속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첩자라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 명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명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선물이라는 발언은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다른 경쟁자와 비교해 지역 기반이 없어 선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허풍을 쳤단 겁니다. 또 당시 당 공천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유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기여도와 지방자치단체장 낙선 이력 여부, 그리고 여성 가점이 그것인데 공천과 관련해선 대통령실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저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그 사기신적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무너질까? 하지만 정치권의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 부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명 씨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마인드도 있습니다. 전략가적인 면모. 이제 정치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이제 과장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야당은 명태균 씨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세고피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일 새로운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과 국정 운영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출석하는 이번 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강 씨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강 씨가 지난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나 알고 있다는 등 추상적인 증언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도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당은 삼권 분립 위배라고 반발하면서도 막을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야당 상설검찰로 만들 준비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는 것, 헌법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침해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을 민주당을 위한 하지만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이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당이 막을 수 없고 국회 규칙은 일반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제2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여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주도로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11월 30일이 넘겼을 경우에는 정부안의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돼요. 예산 심의가 감액 수준 정도에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심의권을 강화시키고자 여당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안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특히 정부와 여야의 권한을 두루 인정하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과 맞닿아 있어 여권 반발이 거셉니다. 야당 추진 법안에 제동을 거는 데에 급급한 여당은 정작 야당 견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소수 의석 때문에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상임위원장의 발언권 제한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처리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여서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의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22대 국회 들어 정치가 무너진 국회에서 삼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가 여야 간의 무한 대립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교민과 여행객에게 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한국인 1명을 간첩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3기 출범 직후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반간첩법 개정안. 간첩 활동 범위를 기밀 유출해서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행위까지 넓힌 게 골자입니다. 입법 당시 중국은 선량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我们反对通过曲解反间谍法抹黑破坏中国营商环境的行径. 지난해 7월 법안 시행 전후 우리 정부는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삼성 반도체에서 중국 경쟁사로 이직했던 교민 A씨가 12월 자택에서 체포된 겁니다. 5달 동안 호텔에 갇혀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검찰로 넘겨진 뒤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7개월까지인 만큼 연내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该韩国公民因涉嫌间谍罪被中方的有关部门依法逮捕。有关部门已向韩国驻华大使馆进行了领事通报。 주중 한국 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지 시점과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22대 총선 맞나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추가로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먼저 두 개의 녹취를 들으실 텐데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기관의 직원이었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죠. 강혜경 씨. 각각 명 씨와 또 김 전 의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조금 짧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지금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첩자라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 명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자, 22대 총선이 아니라 이제 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5월에 이제 공천 발표를 했는데 그 직전 통화였습니다. 여기서 일단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선물을 줬다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창원의창에 공천이 됐고 그때 김영선 의원이 5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취가 5월 2일 날 이루어진 대화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복귀해 보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5월 2일이면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입니다. 굉장히 이제 분주하고 또 정부 출범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공천의 최대 상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창원 의창하고 분당갑, 경기 분당갑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한테 창원 출마해라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4월 말까지 고민하다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으로 이제 출마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가 가르마를 탄 건 아닙니다. 당시 분당갑에서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버티니까 당에서 조정을 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분당갑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5월 한 10일경쯤에 이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됐는데요. 당시 그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4월 말부터 안철수냐 김영선이냐 이렇게 양자로 대충 그러니까 양자 구도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영선 의원이 경선 캠프에서 민생특별본부장도 예금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 지방선거에 경남지사로 출마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구 첫 여성 의원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천을 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명태균 씨는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의 말을 야권이 왜 그렇게 또 진보 진영 평론가들이 왜 그렇게 100%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건 사적인 대화 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김영선 의원이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은 입단속을 좀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녹취 내용은 5월 9일 날 녹취 내용입니다. 그렇죠. 5월 9일 공천 발표하기 바로 전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천이 실질적으로 발표된 건 5월 10일이고,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이제 최종 이제 승인한 건 5월 10일입니다. 그러면 하루 전 공천인데 이거 불과 선거가 20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공관위 관계자나 당의 실무자가 하루 이틀 정도는 미리 기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마치 김건희 여사가 100% 이게 압력을 행사해서 공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저희 YTN 기자하고 통화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통화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한 허풍이었다.
일단 말을 한 거는 인정을 했는데 그건 허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혜경 씨를 통해서 폭로된 명태균 씨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워 담는 그런 명태균 씨의 수법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론조작 관련해서 비슷한 식의 대응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 여사나 어쨌든 당시에 그 이 창원의청 재보궐선거에 이 공천 프로세스 밖에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통화나 녹취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김 여사를 거론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그 시점도 8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8일 전이면 사실은 누가 공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까 안철수 의원 거론을 하셨는데 그건 아주 초반기에 있었던 얘기고 사실상은 김종양 현 의원 그러니까 이번 2024년도에 당선된 지금 창원의창 그분하고 경합 중이었죠. 근데 그분이 훨씬 더 유력한 후보였고 김영선 의원은 거기 별다른 기반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뒤집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당시에서도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물론 저거는 이제 강혜경 씨를 통한 전원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 직접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라면 그건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공천 개입 가능성에 관한 의혹은 더 뚜렷해진 거 아닌가. 결국 그렇다면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이게 작년 2023년 7월에 창원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찰에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무려 8개월 넘도록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다가 사건을 사실상 처박아 놨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검찰이 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결국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문제는 이제는 수사의 영역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이건 그냥 의혹 수준이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요 보도가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절대 뭐 이런 방구가 없네요.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 폭로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치부가 드러나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당이 이걸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박 의원 말씀하신 게 조금 팩트가 어긋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2023년 작년 말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선관위가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임기 끝나면. 그래서 공식 그 고발한 거는 이제 올해 7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올해 초에 한번 그 참고인 조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81회를 했고 또 이제 그것이 약 3억 7,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게 이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대선 여론조사를 한 거는 2020년 총선이 끝나고 8월 9월께부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그 여론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언론을 끼고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한 게 2021년 3월인데 이제 4월부터 매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뭐 일간지라든지 인터넷 언론 이게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이제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교류하게 된 건 6월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바라고 이게 그 여론조사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야당의 비판은 호도하는 거다. 팩트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창원지검과 관련해서는 일단 고발 시점은 약간 지금 여기서 이제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내사는 종결한 거는 맞죠?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2024년 총선, 올해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종료한 거고 2022년 당시 이 김영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세비 수천만 원 준 거. 세비를 이제 반 나눠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 사람 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그러니까 강혜경 씨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수사의 진척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2022년도 그 재보궐선거의 공천 개입 문제는 사실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부인하고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제 간접 증거 전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지 않는 한 규명하기 어려운데 과연 지금의 검찰이 그런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지금 이제 그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왜 대통령실이고 여당이고 대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검찰이 자기를 구속시키려고 하면 뭐 한 달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다, 탄핵당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하고 그 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저런 정도의 만약 대통령실이 보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왜 가만히 있죠? 왜 경로하지 않죠? 저는 그런 점이 알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뭐 최근에 또 신용한 그 캠프 이제 이분이 폭로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비공표 여론조사 9회차를 본인이 다운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총 9번에 걸쳐서 비공표 여론조사가 이 선거 직전에 마지막에 캠프에 보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선 캠프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있는 거고 선대위가 있는 거고 또 별도로 대선 캠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캠프에서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당에다 얘기하면 곧바로 처리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선거 비용이 60억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처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내지는 이제 요구했다고 그래도 실무자 착오로 누락이 됐거나 그런 사안이지 이게 중대 범죄하고는 알겠습니다.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좀 그 녹취도 듣고 한번 이제 제 질문에 따라서 또 한번 토론을 해주시죠. 야당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또 상설 특검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의회 독재다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 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입니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어제였습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법적 조치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 몫의 추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유연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게 이제 그 법을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상설특검법을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수사 기간이 90일밖에 안 됩니다. 연장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무슨 이제 범죄 혐의를 규명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국정 무력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그러니까 몰아내겠다, 쫓아내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상설 특검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뭐 장외 집회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그 전에 국회 규칙 개정안은 입법 사안이 아니고 국회 입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규칙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가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이 위원이라 그러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을 지휘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그거 헌법재판소 갔는데 기각됐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외 집회는 지금 일단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걸 표방했지만 곧 만들겠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의 기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 얘기는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고 보고 김건희 특검법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외 집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또 175석이라는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진 그 국회 제1당이 장외 집회를 통해서 뭔가 여론전을 한다는 게 타당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혹은 각종 리스크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이든 뭐 여당이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장외 여론전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장외 여론전이 이제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저 패딩 준비하라고 그랬죠, 롱패딩.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들어서만 2번 1심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법 리스크를 시선 돌리기 아니냐, 시선 돌리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뭐 들으십니까? 그런 지적이나 그런 비판도 여당에서는 하고 있고 여당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선고가 예정돼 있는 재판이 그로 인해서 방탄이 되겠습니까? 다만 그게 불러올 어떤 재판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여론의 그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여론의 변화들을 의식하고 선제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그 여당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걱정할 건 그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서 악화된 여론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지난주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20% 지지율이 나왔어요. 올해 두 번째로. 그런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적 지지 기반인 TK에서마저도 20%대 여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최소한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마저 못 받겠다. 지금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킬 그런 이 모멘텀이 안 생깁니다. 지금 여당이 정작 걱정해야 될 거는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 아니고 지금 김건희 방탄을 하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여당 내에 지금 상당히 이제 의견이 격화되고 있는데 의총을 열어야 되고 또 표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여당 내 갈등이 좀 잠잠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 의총을 해야 된다, 표결해야 된다. 이 분위기는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문제는 저는 지금은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가 대립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저는 다음 주 정도 되면 당론 수준으로 아마도 특별감찰관 도입을 민주당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혀 그러니까 이걸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 찬성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다음 주 정도 되면 표결 없이 거의 당론 수준으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 의원 말씀하신 게 조금 팩트와 다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특검법하고 지금 특검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 당한 다음에 그다음에 특검법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권을 모조리 배제하고 이렇게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죠.
예, 거기까지. 뭐 더 반론을 하고 싶겠지만 저희 좀 진도를 좀 나가죠. 지금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이게 워낙 그 여당 내에서 소란스러우니까 국민의힘 중진 5명이 오늘 아침에 모여서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래픽 준비되어 있죠? 그 제목이 뭐냐면 공동 입장문에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는 결자 해제를 부탁했고요. 당을 향해서는 소통을 강조했는데 박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일견 뭐 중진 정치인들이 지금 악화된 윤한 관계 혹은 당정 갈등을 중재하려는 이제 그런 입장문으로도 보이는데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렇게 국정이 파탄나고 여론이 악화되도록 뭐 했습니까, 저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직언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물론 뭐 지금 취임 100일 동안에 뭐 거둔 성과가 딱히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당정 갈등을 겪고 기존의 당정 관계와는 다른 당정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저분들이 뭐 별다른 반응이 있었나요? 오히려 그에 대해서 비판만 했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약간의 뭐 양비론을 섞어서 갈등을 중재하겠다. 저거는 사실상 저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별다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민심이나 여론을 직시한다면 대통령을 향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요구해야 되고 얘기가 나온 김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가지고서 뭐 여당 내부의 내용이니 갈등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못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방적 제도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와 또 사촌 이내의 혈족, 수석비서관 이걸 이제 감찰하는 권력형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예방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문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의혹 해명이나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5명의 중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포함해가지고 네, 여권 중진이 이제 회동을 하면서 타이틀로 뽑은 것이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건데요. 저는 윤한 갈등이 꼭 부정적이지만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국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양자 구도로 진행이 되어 오면서 정쟁도 많이 있었고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한 갈등 이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이렇게 3자 구도로 저는 전국이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보면 현저하게 정쟁 요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공통공약 협의체도 출범을 하고 있고 민생 법안에 대한 속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뭐 아까 이제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게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를 이제 그 쟁점화 시키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 20% 붕괴를 막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제 다소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여야 정 이 3자가 다 그러니까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제 그 4대 개혁 승부수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이게 이제 그 쇄신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나타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이 윤한 갈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봉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패널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친윤 친한이 상당히 이제 그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것 같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여론 지표들이 이제 그걸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면담할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있냐, 국민을 위해서 뭔가 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그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제 특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꺼낸 카드인데, 근데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실이 별개로 자체적인 해법을 지금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죠. 예. 저는 이제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카드 어떤 걸 좀 제안하실 예정인지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속실 그리고 또 예. 아마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네. 김상원 정책위의장이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발로. 그래서 김 여사의 사과,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을 제외한 대외 활동 자제 방안 등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거론됐던 사과나 또 활동 중단이나 제2부속실 설치, 예. 심지어는 특별감찰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어쨌든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 또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김건희 여사의 의혹 혹은 각종 불법 행위 혹은 국정 개입 네. 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그런 조치들로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차 떠난 다음에 이제 손 흔드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거는 이제 수사의 영역이고 사법적인 그런 이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모르되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누가 봐도 혐의가 명백한 거마저도 무혐의를 내렸잖아요. 이제 그에 분개한 지금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조치로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대단한 착각이라고 봅니다.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녹취도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특검 말고는 탈출구 없다고 했는데 계속 이제 특검을 이제 말씀하시네요.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또 계속 특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임기 반환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4달, 9일,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도 저는 뭔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그 김건희 여사 해법 3대 요구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임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활동 중단은 저는 이제 사실상 수용하는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활동 중단권은 이제 몇 달째 사실 활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순방을 하거나 외국 정상이 국내 왔을 때 이게 접견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지금 원년 멤버 그런 장관 그리고 그 용산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김건희 여사 라인 일부를 그러니까 쇄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나 사과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사과로는 좀 특검 맞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 임기 반환점 국민 입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이 이제 11월 10일인데 그런데 지금 국회 일정상 다음 달 4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인데 그때 이제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도 참석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정연설이라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일부 언론들이 어제부터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보수층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시정연설에 참석해라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참 또는 이제 참석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이제 속도가 좀 늦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 속도가 약간 늦긴 한데요. 최근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금방 저는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안 한다는 건 아무리 여야 관계가 악화돼 있고 당정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지만은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편하더라도 전 시정연설 해야 된다고 보고 글쎄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하고의 그 1대1 면담이 1대1도 아니었죠. 면담이 그렇게까지 빈손으로 끝났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악화된 여론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위기의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대했던 윤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앞서 이제 활동 중단을 이제 거의 했다. 외교 행사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마포대교 가서 업무 지시하셨던 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여론을 한 달 전인가요? 예, 안 좋게 만들었어요. 추석 한 달 직전이었습니다. 넘었어요. 추석 직전이었습니다. 때문에 뭐 활동을 중단했다 이런 거는 뭐 며칠 상관의 그런 모습인 거고 글쎄요. 뭐 영부인으로서 떳떳하다면 활동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활동 중단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몇몇 부분적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그게 다 소명이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근데 왜 저는 본인들이 이렇게 떳떳하다고 얘기하면서 한사코 수사를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를 하느냐 또 뭐 서면 사과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언제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이 이제 또 밝힐지 그건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한 병력을 기존 3,000명에서 10,000명으로 높여잡고 이미 일부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처음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했던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파견 규모를 10,000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에 약 10,000명을 파견했으며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며 북한군의 활용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쿠르스크에서 전투나 군사작전 지원에 쓰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It's very dangerous. Very dangerous. And the idea that Collins' opponent is talking to Putin, discussing what should be done.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각으로 31일 새벽 회의를 소집합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 주 유엔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슬로베니아, 몰타의 지지를 받아 회의를 요구해 소집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릴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러 밀착 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대북 제재를 강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양국이 러시아 내 북한군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는 백악관의 언급에 관한 질문에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과 중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며 결론은 분명하고 이 전쟁은 두 나라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금융권 쪽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1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금융권도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8월 정점을 찍은 뒤 주춤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9조 원에 육박했던 8월이나 6조 원 가까이 늘었던 9월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고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올리는 등 자체적으로 문턱을 높인 결과입니다. 이 같은 전방위 규제는 더 확대됩니다. 정부가 이금융권에도 대출 단속을 당부한 겁니다. 은행권에 막힌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흘러가는 풍선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의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중 1금융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올해 총량 한도가 다 차서 대출을 더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2금융권 대출이 더 늘어나는. 금융당국 압박에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중앙회도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 심사를 당장 강화하고 수도권 대출 제한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풍선 효과가 커진다면 이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절임 배추는 물론이고 시판 김치까지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배추값이 안정될 거라 했던 정부는 그 시기를 다시 다음 달로 고쳐잡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 절임 배추 일부 품목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김장 배추를 미리 산 소비자도 아직 사지 않은 소비자도 고민입니다. 배추 20kg 2개, 40kg를 싸게 잘 사서 근데 이제 물건이 얼마큼 좋으냐 이제 그게 문제죠.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문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배추 도소매 가격이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절임 배추 할인 행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이곳 대형마트의 절임 배추 사전 예약 매출은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20kg에 29,000원대에 판매했던 절임 배추는 판매 첫날 물량 3만 상자가 모두 팔렸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러 몰린 소비자들로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사 먹는 게 더 싸다는 인식에 온라인이나 홈쇼핑의 김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업체의 경우 이번 달 들어 포장 김치가 방송 시작 5분 만에 완판되는 등 조기 매진 행렬입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포기 배추 김치 품목이 동났습니다. 배추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김장을 늦추겠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하량이 가장 많을 때 사면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서 싸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봐가면서 사려고요.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 24,000톤과 무 9,1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늘면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인데 금배추 논란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피부 결절이 일어나는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북과 충남에 이어서 충북과 강원 그리고 경기도에서까지 양성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앞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7일 충북 충주 신리면에 있는 젖소농가에서 피부 결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달 충주 금가면에 이어 인근 지역인 신리면에서도 럼피스킨이 발생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 방역팀을 파견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6개 시군의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럼피스킨 발생 농가에선 양성 판정을 받은 젖소 11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5km 방역대를 설정해 방역대 내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매주 한 차례 임상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경북 문경과 충남 당진,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에서도 럼피스킨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전국 확산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럼피스킨은 고열과 함께 피부 결절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진 않지만 전염력이 강해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확률을 낮추기 위한 백신 접종과 함께 모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연 폐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소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살충 구제, 그다음에 백신 접종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난해에는 11월 중순까지도 확진된 사례가 나왔던 만큼 확산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는 반도체 공장에 다니던 42살 A씨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수십 가지 종류의 유해 물질이 각각 노출 위험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 일반 청약 경쟁률이 770대 1을 넘었습니다.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더본코리아의 청약 경쟁률이 772.8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금은 11조 8천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늦고 색과 화려함이 덜하다는 평가인데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한 가을 날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푸르던 잎들이 붉은 빛으로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는 가을이지만 올해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 4일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첫 단풍이 관측됐던 설악산. 지난해보다 나흘, 평년보다 엿새나 늦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대청봉과 중청봉 등 정상 부근은 이미 단풍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설악산은 저지대도 단풍이 많이 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하여 고지대는 단풍이 다 지고 현재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정을 맞이한 오대산의 단풍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풍 절정기인 지난 18일부터 약 사흘간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면서 많은 나뭇잎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지금 단풍은 드물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가을비와 함께 불어닥친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단풍을 다 떨어뜨려 단풍 감상의 여유를 단번에 앗아간 겁니다. 기온이 점차 떨어지며 북한산 등 내륙의 산에서도 예년보다 2일에서 11일가량 늦게 첫 단풍이 관측됐지만 내장산과 월출산에서는 여전히 단풍 소식이 없습니다. 유난히 높았던 기온과 늦더위로 단풍이 늦게 물든 건데 아기 단풍 등 10여 종의 다양한 수종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기후변화로 단풍나무의 절정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단풍도 가을색이 예년만큼 곱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까지 고온이 유지가 돼서 생육기간이 증가하였고 단시간 내에 단풍이 들다 보니까 색깔이 덜 선명하고 흐려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올가을 늦게까지 이어진 고온과 많은 비, 이른 추위 등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원인인 셈입니다. 서울도 이제 막 단풍이 물들며 가을빛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올해도 재색을 내지 못한 채 초록 단풍으로 가을이 아쉽게 지나갈까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캠핑장을 예약하고 직접 가봤더니 올려놓은 사진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예약 플랫폼도 캠핑장 사진 관리에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사진은 화사했지만 화장실에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했다. 사진과 달리 낡은 시설에 식탁도 없었다. 하도 속는 경우가 많아 이젠 캠핑장 사진은 거의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난로가 거의 낡아서 구멍이 막 뚫리고 뭐 냉장고나 뭐 그런 장판 이런 것들이 청소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대체지를 찾을 수도 없고 어쨌든 여행을 망친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예약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가 사진이나 설명이 게시한 것과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위약금 설명도 달랐다는 걸 포함하면 10명 가운데 7명이 넘게 플랫폼에 올려진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21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사진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르거나 설비 등에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 주차가 안 돼도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는 약관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을 고치도록 하면서 사진이나 설명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플랫폼이 정기적 안내를 하고 플랫폼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중개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인지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플랫폼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거래를 당일에 그 장소에 가서 취소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 피해가 좀 발생할 우려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된 약관이 개별 캠핑장은 물론 펜션이나 호텔 등의 분야에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로 70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운전자가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여성이 편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급히 줄여 지나가고 잠시 후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고 멈추더니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부산 삼락동 낙동대로에서 70대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새벽 5시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른 차들이 다시 치고 지나가는 참혹한 사고로 번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잇따라 치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SUV 운전자 6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사고 4시간쯤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고 사무실에 출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걸 자기는 못 보고 그냥 간 줄 알고 자기는 그냥 갔다고 진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술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 취소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사고 이후 비슷한 수법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실버존도 늘어나서 논란입니다. 68살인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스포츠센터에 1년 회원권 등록을 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사고 관리가 어렵다는 게 스포츠센터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안전요원을 배치해도 고령자 사고가 계속 발생해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시설의 65세 이상 회원가입 제한은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령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상업시설 이용해서 노년 인구의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실버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카페 종업원이 고령자에게 이용 시간이 길어 젊은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본사가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대구 4성급 호텔 헬스장에선 76세 이상 고령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헬스장이나 카페에서 크게 떠드는 노인들을 자주 봤다며 꺼리게 된다거나 불쾌한 농담을 해서 불편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면 고령화 시대의 노인 차별은 말도 안 된다는 글도 쉽게 볼 수 있었고 노인 혐오가 커질까 봐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특정 연령과 집단을 부정하고 배제하기보단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오늘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광주에서 2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돼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광주 동구의 한 거리입니다. 많은 인파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열린 행사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서로 밀고 부딪혔습니다. 또 보행자와 관람객이 뒤엉켜 비명도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위험을 느낀 일부 시민들이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주최 측에 행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년 전과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광주 동구 측은 앞으로는 안전요원 배치와 경찰 협조 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만큼 1년 365일 24시간 늘 주의를 해야 할 텐데요.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재차 되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여권 내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자 당 중진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에는 결자 해지의 자세를, 당에는 소통을 당부했는데 친한계와 친윤계는 오늘 또 부딪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세 의원 등 여권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풀기 위한 해법, 특히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추진을 둘러싼 집안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진단하고 양측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엔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결자 해지의 자세를, 당에는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봉사활동 등을 제외하곤 김 여사 활동을 자제하는 방식의 대응책을 고민할 거란 관측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앞두고 당 내부적으론 분열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기류입니다. 표 대결까진 가지 말고 의총 전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다만 정부와 당을 고루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는 총선 백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친윤계는 평가는 백서가 아닌 국민이 할 거란 한 대표의 말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고, 백서 내용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것은 또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겠죠. 얼마나 그 아픈 평가가 있었는지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친한계는 총선 패배 책임을 한 대표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4년 내내 당을 운영했던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인데,
한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3대 요구에 특별감찰관 추진까지 김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온 한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여권 분위기가 또 한 차례 술렁일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공천 개입 의혹을 따로 떼어내 명태균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에서도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법을 미리 준비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 시 28일에 재표결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그 이전에 상설특검의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해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회를 열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해결, 국민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 5개 분야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로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민생 직결 과제로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이, 또 저출생 대책 과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거액의 상금을 내건 이른바 트럼프 복권을 강행하면서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미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미 공화당 트럼프 후보 유세 현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유권자 한 명에게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이 넘는 수표를 지급합니다. 트럼프 당선을 위해 자신이 만든 단체 청원에 참여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일 100만 달러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We are going to be awarding $1 million to people who have signed the petition every day from now until the election.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주민 4명이 100만 달러 수표를 받았고,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시건 등 4개 주에서도 한 명씩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I screamed and it was $1 million and I was pumping my check in the air, pumping my arms in the air, and I went up and. 머스크가 약속대로 복권이나 다름없는 사실상 현금 동원 캠페인을 이어가자 미 언론들은 이를 트럼프 로또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미 법무부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머스크는 당첨자 발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머스크가 설립한 정치자금 모금단체와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경합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 달러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복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사전투표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Do you think that's legal conduct? Do you think that's election interference? I think it's totally inappropriate. 머스크는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에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억 원을 동원해 이번 대선 최대 기부자로 올라섰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등 미국과의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업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만여 명에게서 5천여억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투자 설명회가 한창인데 가상자산을 카지노나 호텔, 드라마 사업 등에 투자해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자신들에게 맡기라며 가짜 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현금으로 그 총책 A씨의 현금 계좌로 넣어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가상자산을 구입해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넣어준 경우도 있었고, 그거를 돈을 넣어주면 그 가짜 가상자산 엣지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수량을 표시를 해줬고 원금과 이자도 그쪽으로 수량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특히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재작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1,600여 명에게서 5,06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수익 활동은 사실상 실체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줄 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투자금으로 명품, 토지, 초호화 요트 등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지급이 중단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이 가운데 70%는 여성이었습니다. 모집책들, 주범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저희 친언니 소개를 했고요. 주변에 이제 피해자분들 보면은 가족들, 따님 결혼 자금, 대출 받고, 그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자식 몰래 투자해서. 경찰은 투자 사기 업체 와콘 대표 등 총책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관계자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01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필리핀에서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야산 둔덕을 퍼봤습니다. 풀뿌리 마냥 흰색 봉지가 덩어리째 줄줄이 나옵니다. 모두 마약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뒤 감춰둔 겁니다. 대담하게 배낭째 넘겨받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다정히 아이들 손을 잡고 평범한 가족여행처럼 꾸며 필리핀을 오갔습니다. 마약 수사를 하면서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필로폰 6.6kg과 케타민 803g,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사실상 전국의 유통망을 갖추고 1g씩 포장해 팔아왔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건데 아파트 배전함 등 경찰이 확인한 은닉 장소만 70곳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처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2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습니다. 또 A씨와 아내가 주식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것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글이 올라왔던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서울 강남구 DC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연세대에서 논술 시험이 진행된 지난 10일 DC사이드에는 시험 시작 전 일부 문항을 봤다며 상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순경 임용교육을 받던 예비경찰관이 학생 식당 음식이 맛없다며 게시판에 욕설이 담긴 쪽지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면에 붙은 쪽지에 밥이 맛없다며 욕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메뉴를 다시는 특식으로 준비하지 말라며 경고한다는 글도 보입니다. 순경이 될 교육생들이 식사하는 중앙경찰학교 학생 전용 식당 게시판에 붙은 쪽지들입니다. 일부 학생이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리원들을 향해 원색적인 항의글을 남긴 겁니다. 경찰 준비생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쪽지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예비경찰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과 평소 경찰학교 급식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2,000명 넘는 학생이 식사하는 곳이라 익명으로 욕설 쪽지를 쓴 작성자를 특정하긴 어렵다면서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자치 임원 한 130명을 소집해서 이런 인성적인 교육을 하고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마대자루를 뒤집으니 유명 아이돌 얼굴이 새겨진 카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식 앨범을 사야 얻을 수 있는 포토카드가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입니다. 이렇게 가짜 포토카드를 밀수입해 판매한 40대 남성 A씨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국내 아이돌 가수의 가짜 포토카드 123만 장을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원가가 4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가짜 포토카드 55장 1개 세트를 만원 정도에 팔아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충북 청주의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생활해온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현재 인근 CCTV 등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중학교 인근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몸 여러 군데 흉기로 인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 논란으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사내이사로 복귀한 민희진 전 대표.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민 전 대표 대리인은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민 씨를 대표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법원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줘도 실익이 없을 거라며 각하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는 하이브가 2021년부터 5년 동안 민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민 전 대표의 자리 유지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계약 조항이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며 본안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어도어의 정상화와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건 아니라며 이사들은 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농심이 1년 8개월 만에 음료 브랜드 카프리선의 빨대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농심 측은 종이 빨대가 포장재를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900만 상자를 유지하던 카프리선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 13% 감소한 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1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양산시 부산 지하철 2호선 호포역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멧돼지는 인근 대로변에서 역사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렸는데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오른팔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무실 쪽 유리문이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마취총을 발사해 멧돼지가 움직일 수 없도록 했고 오후 5시 40분쯤 전문 엽사가 사살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시간 동안 역사 출입을 통제하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기아가 안방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하면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빅고울을 수놓은 승리의 현장에 조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순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호랑이가 뜨고 타이거즈를 상징하는 남행열차가 울립니다. 기아 선수단은 전 세계를 강타한 히트 상품 삐끼삐끼 댄스로 우승 공약도 충실히 지켰습니다. 수줍게 몸을 흔든 이범호 감독부터 가족과 뒤풀이에 나선 우승 주역들. 대미를 장식한 건 베테랑 양현종이었습니다. 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연속 안 했습니다. 그냥. 한여름 턱수술을 받고도 투혼의 역투를 펼친 내일은 큰절로 진정성을 보여줬고 곽도규는 부상으로 가을 야구를 놓친 동료 이의리를 가슴에 품은 깜짝 쇼로 팬들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기아의 12번째 별을 안긴 마무리 정혜영의 짜릿한 삼진. 93년 해태 우승 당시 포수 마스크를 썼던 아버지 정회열 씨도 현장에서 함께 호흡했습니다. 31년을 뛰어넘는 부자의 절묘한 합성 사진은 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저는 조연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혜영이는 어떻게 보면 주연급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아빠가 주인공이시고 또 좀 더 행복하실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 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빅고울 안방에서 무려 37년 만에 쏜 우승 축포, 웃음과 환희, 감동과 눈물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자정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YTN 조은지입니다. 81년생으로 프로야구에서 가장 어린 사령탑 기아 이범호 감독은 팀의 지휘봉을 잡은 첫 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가장 크게 소리치며 뜨겁게 포옹한 선수, 바로 양현종입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서로에게 고맙고 미안한 게 많았습니다. 지난 7월 17일 삼성전에 등판한 양현종이 9대5로 앞선 5회 투아웃 1, 2루에서 교체됩니다. 승리 투수 요건을 앞둔 양현종은 쉽게 공을 건네지 못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1, 2위 맞대결에서 더 확실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긴 이범호 감독은 더그아웃에서 양현종을 끌어안고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결단과 공감, 이범호의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이범호 감독은 과감하고 빠른 투수 교체로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결단하고 감독의 결정에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뭐 엄할 때는 엄하고 또 엄하지 않을 때는 형처럼 편안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거기에 선수들도 제가 어떤 야구를 펼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를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구받고 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와 수비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 한마디가 저는 진짜 수비에서 힘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진짜 좋은 기록을 쌓은 데는 감독님의 덕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감독, 세 번째 부임 첫해 우승감독, 역시 통산 세 번째로 같은 팀에서 선수 때에 이어 우승한 감독 등 빛나는 기록에도 이름을 함께 새겼습니다. 또 앞으로 더 멋진 팀으로 만들어갈지 그런 거 굉장히 좀 고민해보고 80년대생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우승을 이뤘으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아는 큰 변수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KBO 리그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감독 첫해의 리더십을 활짝 꼽히는 이범호 감독에겐 명장으로 가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개인 통산 4번째로 아시아축구연맹 올해 국제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AFC 연간 시상식에서 이란의 타레미와 요르단의 알타마리를 제치고 올해 국제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2019년에 이어 네 번째로 국제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최다 수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페퍼저축은행을 꺾고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흥국생명은 44점을 압작한 외국인 선수 트루프와 김연경을 앞세워 페퍼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3대1로 눌렀습니다. 투투크는 두 팀 통틀어 가장 많은 24점을 기록했고 김연경은 20점을 올렸습니다. 남자부에선 OK저축은행이 안방에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제네시스 챔피언십 연장전에서 패해 라커룸 문을 파손했던 김주영이 고의로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장 패배 후 좌절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라커룸을 고의로 손상한 건 결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월드투어와 KPJ에 연락해 라커룸 문이 손상된 사실을 전했다며 또 그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도 내렸는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함이 감도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 공기는 조금 더 차가워집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주 후반에는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